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의 경계 토론의 사회를 맡은 안도현입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인간과 다른 인간 유사체를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입니다. 인간이 사이보그 등의 존재를 맡게 되면서 그리고 인공지능을 맡게 되면서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인간을 다른 것으로부터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누군가는 사이보그가 되지 못할 것이고 인공지능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 더욱 진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인간의 특별함을 드러내고자 이 토론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각 토론자는 인간과 다른 존재를 비교하며 그 존재와 인간이 다른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주장하게 됩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자율성과 집단적 축적을 키워드로 하여 인간을 사이보그, 동물, 인공지능 등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키워드가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분짓는 요소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율성 측에는 오늘 이수연 학우님, 정승우 학우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집단적 축적 측에는 금경원 학우님, 김희서 학우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오늘 토론의 순서는 이수연 학우님과 금경원 학우님의 입장문, 정승우 학우님과 김희서 학우님의 반박문, 그리고 정승우 학우님과 김희서 학우님의 상호 반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이수연 학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인간을 동물이나 인공지능과 구별짓는 핵심 요소가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이를 따르는 능력인 자율성이라고 여깁니다. 첫째로, 인간은 본성에 휩쓸리지 않으며 자율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인간과 그 이외 존재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동물은 주로 본능과 생물학적인 조건에 의해 행동을 합니다. 동물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거나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실제로는 유전적 적응의 결과일 뿐 도덕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의 경우 현대 기술은 문자 처리, 문제 해결 등 인간의 특성을 대다수 모방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자율성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미리 설계된 알고리즘에 따라 행동을 하며 스스로 도덕적 법칙을 수립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믿음, 감정, 직감 등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은 효율성과 사실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결정은 인간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스스로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둘째로, 상호 주관적 개념은 인간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예시로는 종교를 들 수 있는데요. 동물,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장착한 사이보그 등의 비인간적 존재들은 종교를 믿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사실과 정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므로 가치 판단이 불가능한 비인간들은 종교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기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국가 혹은 자본주의와 같은 상호주관적 개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주관적 개념들은 주관적 해석과 가치 판단을 요구하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왜 이것이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가를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인공지능과 달리 스스로의 의지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챗 GPT나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경우 보상체계나 딥러닝을 통해 기준을 세워 행동의 효율성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애초에 이런 판단들이 비롯된 목표를 직접 세우는 것은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목표 중 특히 도파민과 같은 생체적 보상체계에 반하는 방향, 즉 쾌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세우는 수도사들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목표를 스스로 세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라는 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수연 학우님은 인간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인간만이 본능을 넘어 자율적 판단을 내리고 상호 주관적 개념을 믿으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집단적 축적 측의 금경원 학우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집단기업과 집단지성, 입론을 맡게 된 금경원입니다. 먼저 인간은 짐승과 같은 동물들과 예로부터 분명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그 이유로는 인간이 구조적으로 우월한 신체 능력을 가져 생태적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동물과 인간의 구분을 넘어 인간의 지위를 넘보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개체인 인공지능을 온전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 자체의 고유하며 독특한 특징은 인간의 뇌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여러 특징들 중에서 저는 집단적 기억과 집단적 지성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주권을 빼앗겼던 비통함, 애국지사들에 대한 감사나 존경심 등의 감정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에 더욱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동물,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이 사진에 대해 물어보신다면 인간과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집단적 기억은 역사적 경험, 문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독립기념일, 전쟁의 기억, 혹은 지역사회의 축제와 같은 요소들이 세대를 거쳐 구전되거나 기록으로 전해지며 축적되고 이는 사회적 맥락과 정서적 공감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 기억은 인간 그리고 사회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정 사건에 대한 공통의 기억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감정을 자극시켜 집단 내 정체성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한 국가의 국민들이 특정 역사적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정체성과 연대감을 느끼는 것이나 전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고통, 슬픔, 희망과 같은 감정을 동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동물과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동물은 인간처럼 이전의 지식을 보존하고 후세에 전달하여 인간과 같은 문명을 만든 전례가 없습니다. 즉, 동물은 집단 기억을 축적하고 전승하는 능력 자체가 인간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경우를 보자면 인공지능이 다루는 데이터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입력하거나 기록한 정보에 의존합니다. 인공지능은 집단적 기억을 직접 생성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며 대신 대규모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기억을 인간과 똑같이 모방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처럼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감정적으로 연결된 기억이 아닌 구조화된 데이터 집합으로 형성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AI는 집단적 기억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사회적 유대감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집단적 기억에 내재된 감정적, 문화적, 상징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단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해가 완료된 결과를 도출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 지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단 지성이란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여 쌓은 지식, 지적 능력의 결과로 얻어진 지성 또는 그러한 집단적 능력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집단끼리의 논의, 토론 등을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집단 기억을 기반으로 문화적 기억을 축적해오고 집단 지성을 통해 혁신과 협력, 정보 전달을 일구어내어 현재 인류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지성이 활용된 사례도 크라우드 소싱이 있는데요. 크라우드 소싱은 대중들의 참여로 해결책을 얻는 방법입니다. 크라우드 소싱은 일반 대중의 지식, 노력, 창의성 등을 인터넷을 통해 모아서 문제 해결이나 프로젝트 수행에 활용하는 방법이며 대규모 인력과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기업 또는 조직이 갖고 있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크라우드 소싱이 활용된 사례를 요약하자면
금강회사 골드코프가 금을 채굴할 곳이 부족하여 파산위기에 처하자 대중들에게 상금을 걸고 금강 후보지 또는 효율적인 탐사 방법을 공모받았었는데 이 이후로 회사가 건재해졌다는 사례와 1989년 알래스카 최대의 원유 유출 사고 당시 국제기름유출연구소가 해결 방안을 대중들에게 공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동물들은 이렇게 다양한 개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종합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역시 최고의 효율을 찾기 위해선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할 것인지 인간처럼 여러 인공지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인공지능과 동물 모두 성장을 거듭하여 집단 기억 및 집단 지성과 비슷한 사례를 내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같이 혁신을 일으키고 현재와 같은 문명을 건설하여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경원 학우님은 집단 기억과 감정의 관계, 집단 지성과 그 예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학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율성 측에서 반박을 맡은 정승우라고 합니다. 분명 집단적 축적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속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반박문을 통해서 어떤 점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동물들이 집단적 축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의 판다들은 대나무를 부러뜨려서 먹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판다들이 이러한 행위를 배우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전 세대보다 발전한 부러뜨리는 기술들을 탑재하였다면 이것이 집단적 축적의 예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족 내의 전수라고 해도 집단에서 축적되는 것이기에 분명 동물이 축적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한 판다는 사육사가 대나무를 부러뜨리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 과정에서 사육사가 표정을 찡그리자 판다도 대나무를 쉽게 부러뜨릴 수 있음에도 얼굴을 찡그렸다 합니다. 이런 요소가 전달이 된다면 이것도 집단적 축적의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집단적 기억과 축적은 결국에 다른 개체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느냐의 영역에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동물들도 당연히 다른 개체를 통해 새로운 습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동물들도 집단적 축적을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AI와 인간을 구별한 특성으로 집단지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집단지성의 요소는 초네트워크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I가 토론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결국 여러 정보들을 놓고 결정을 하는 것은 위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 2세대는 AI 간의 대국을 통해서 최고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AI도 협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집단지성의 힘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을 이기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단적 축적 측에서는 이러한 집단지성이 일반적인 AI와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보았을 때 집단적 축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또 감정이라고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AI와는 다른 점을 언급하셨을 때에는 AI는 그저 기억을 모방하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집단적 감정에는 메마른 존재로 그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먼저 AI도 이제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AI가 사실을 전달하는 존재였다면 지금의 AI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실제로 경험을 한 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AI와 경험을 공유하며 초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분명 인간의 집단적 축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이 집단적 축적의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과 소속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낚시를 하는 방법을 점점 발전시키는 것에는 어떤 감정이 녹아 있나요? 또 AI가 이런 낚시 기술도 발달시킬 수 있다면 AI도 집단적 축적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집단적 축적 측의 아쉬운 점은 동물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시대, 즉 사이보그의 세상이 온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 유사체들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동물과의 차별점만을 주로 분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사이보그나 AI 등의 여러 인공지능적 존재들과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승호 학우님은 집단 기억이 동물에게서 발견된다는 점, 집단 지성은 분명히 AI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수연 학우님의 발표에 대한 김희서 학우님의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집단적 축적 측 반박을 맡은 김희서입니다. 인간에게 자율성이라는 특성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생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뇌도 알고리즘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챗 GPT가 보상체계와 확률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이기에 자기 기획을 하지 못한다는 점,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 설계된 알고리즘뿐이기에 자율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뇌의 지도를 의미하는 커넥톰에서도 보여주듯이 인간의 뇌는 수많은 뉴런과 신경체계들의 정기적 화학적 신호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입니다. 또 그러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인간은 현상을 인지하고 그에 알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 또한 비슷합니다. 외부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 전기 신호로 변환되고 이것이 뉴런에 입력되면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들이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처리됩니다. 처리된 정보는 운동 뉴런을 통해 움직임이나 생각, 감각을 생성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으로 리벳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여러 버튼을 자율적으로 누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버튼을 누르라고 실험 대상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실험은 그 과정에서 실험 대상자들의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대상자들이 특정 버튼을 누르는 것을 결정하기 수백 밀리초 전 그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이 의식하기도 전에 뇌는 미리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실험에 대해 그 차이가 너무 짧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를 보완하는 다른 실험도 생겨났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비슷한 과정을 통해 특정 행동을 사람이 인식하기 전 최대 10초 전에 뇌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결정한다는 결과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 두 실험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종종 등장하는 실험인데 이를 통해서 인간이 의식하기도 전에 인간의 뇌가 특정 행동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 인간이 의식하기도 전에 전기, 화학적 신호를 바탕으로 뇌의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것 또한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입장문에서 인공지능의 보상체계에 대해 언급을 하셨었는데 인간의 보상체계도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공의 보상체계와 비슷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인공지능과 다르게 믿음을 바탕으로 정해진 사실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진 종교적, 사회적 믿음들을 인공지능에게 주입된 가치관이나 사상과 비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특정한 정보를 학습시키면 인간과 비슷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만약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동물 또한 자율성을 가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또한 도덕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항상 집단의 적합도를 높여서 생물학적 본능에 따른 것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행동도 많습니다. 주인이 물에 빠지자 구조적 원반을 물고 달려가서 주인의 목숨을 구하는 사례 등 반려견이 주인을 돕는 기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대상이 주인이 아니더라도 넘어진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좀 걱정스러운 듯이 짖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물의 생물학적 본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현대 기술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간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알파고 2.0만 해도 이세돌 구단과 경기했던 첫 게시된 알파고와는 정말 크게 변화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알파고 2.0은 스스로 바둑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추론 및 학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예는 수년 뒤 더 발전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해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칸트의 자율성 이론은 개인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뿐 인간이 가진 집단적 특징을 간과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가 자율성을 자기 기획, 자기 결정, 자기 입법, 자기 복종이라는 네 가지 특성으로 나눈 점, 자기 인식 능력과 자기 결정 능력 등을 자율성의 주요 요소로 수립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을 집단의 측면이 아닌 개인의 측면에서만 바라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칸트의 자율성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위 환경의 영향, 집단으로서의 인간을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자율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희서 학우님은 인간의 뇌가 이 알고리즘의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점, 동물도 인간과 비슷하게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인공지능이 이미 자율성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승우 학우님의 반론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율성 측에서 마지막 반론을 맡은 정승우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방법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반론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뇌도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일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뉴런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커넥톰으로 인간 뇌의 지도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와는 분명히 다른 자율성을 가집니다. 당연히 뇌파를 조작하고 리베치럼이나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같이 인간의 뇌의 신호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초 전이든 수백 밀리초 전이든 그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인간의 자율성이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10초 전의 순간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대뇌 피질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중추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앞선 실험들은 인간의 자율성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자율성은 가치 판단과 취향 등의 주관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저 버튼을 누르겠다는 그런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사이보그는 이러한 자율성의 발달이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인간에게 종교가 주입될 수 있다고도 반박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제도화된 종교들 중에 분명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종교들을 접했을 때 인간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천주교를 믿다가도 무교가 되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믿다가도 자본주의를 믿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다가도 그렇지 않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종교가 주입되더라도 다른 반대되는 근거가 있을 때에도 자신의 종교를 믿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이에는 사회와 집단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인간은 집단을 구성하고자 하고 이는 결국에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민족주의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연결은 사이보그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이보그에게는 애초에 국가가 필요 없고 비단 확률로 이런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사상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사이보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추후의 논거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동물이 보이는 도덕성은 인간의 모습과 매우 다릅니다. 강아지가 원반을 물고 달려가는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자를 구하려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동물이 짖는 것은 어떤 변화에 대한 놀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은 이름 없이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 예시로 국정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며 수립한 도덕 법칙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신념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로, 인공지능의 추론은 결국 확률, 과합리성에 바탕을 둡니다. 물론 인공지능도 추론하고 학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은 당위적 판단에 관한 것이지 도덕적 판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당위성이란 당연하게 이어지는 연역적인 추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은 결국 내면의 생각들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파고 2.0의 추론 능력은 결국 여러 대국 시나리오를 확률적으로 분석하여 최고의 방식을 학습한 것입니다. 비단 그 대국 시나리오들이 스스로 경험해 본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엄연히 자율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칸트 철학의 개인성에 대한 비판은 인정합니다. 칸트 철학은 개인 자체의 자율성을 다루기에 저희가 주장하는 집단성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개인이 자율성을 가진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취향을 가지는 것은 집단성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오히려 옆 사람, 가족과 다른 음악 취향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자율성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자만의 도덕 법칙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의 예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이 있을 때 이런 자율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믿음이 모여 종교가 되고 사상이 되는 것은 분명 인간만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자율성이 인간의 굉장히 필수 요건이면서 필요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승호 학우님은 실험들이 자율성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인간의 자율성은 종교가 있기에 더욱 힘을 얻는다는 점, 동물의 자율성으로 보이는 것은 자율성과 다르다는 점, 인공지능의 추론은 수학적 확률의 기초에 둔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펼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서 학우님의 최종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단적 축적 측 최종 반론을 맡은 김희서입니다.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셔서 관련하여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반론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 재반박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의 새로운 습성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집단적 축적의 일부인 집단 기억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규정한 집단적 축적이란 집단 기억과 집단 지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판다가 대나무를 쉽게 부러뜨리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은 집단 기억에 속하며 동물이 기억을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그 이유인 집단 지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푸엔테스의 일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물은 낚시하는 것 자체는 학습할 수 있지만, 즉 집단 기억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 낚싯대를 개조하고 가짜 미끼를 다는 등의 혁신, 즉 집단 지성은 동물이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물들이 새로운 습성을 배울 수는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발견의 개조와 혁신까지 가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집단적 축적의 일부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기에 집단적 축적은 집단 지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동물은 가지지 못하는 인간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집단 지성과 초네트워크는 분명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킹은 연결을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인간의 협력은 신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약속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집단을 구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만을 형성하여 정보만을 공유합니다. 반면 인간의 협력, 더 나아가 집단 지성은 배타성을 가지는 집단을 형성하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인간의 집단 지성과 인공지능의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이 비슷하게 될 가능성은 높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집단적 축적을 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합니다. 분명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들 사이의 공유를 통한 네트워킹은 인간의 집단 지성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신 감정과 집단적 축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이라는 개념을 제외한 기억이나 지성, 그리고 이들의 축적만을 생각했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정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적 축적에서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축적들은 모두 집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과 연대감이 필요하며 공통된 감정은 소속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때 한국은 일제에 대한 분노, 애국심 등 공통된 감정과 서로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나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집단적 축적에서 말하는 집단지성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소속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3.1운동이라는 전국적인 만세운동과 같은 집단지성과 혁신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정은 집단적 축적에서 집단을 구성하는 전제가 되기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집단적 축적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을 충돌시켰을 때 지금보다 더 발달해 있을 미래의 인공지능을 염두에 보면 인공지능을 인간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과의 비교에 초점을 좀 맞추게 됐습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의 기억 능력보다도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래의 인공지능은 현재의 수동적인 인공지능과 달리 인공지능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을 일으킬 여지도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집단적 축적이 인간의 필요 충분 조건은 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적 축적이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인간의 필요 조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서 학우님은 동물의 새로운 습성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집단적 축적의 일부에만 해당한다는 점, 감정은 집단의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집단적 축적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 또 집단적 축적의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자율성 그리고 집단적 축적이라는 키워드가 모두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율성이 일부 동물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이보그와는 차별적인 부분이라는 점, 집단적 축적이 사이보그에서는 초네트워킹을 통해 가능하더라도 동물들은 불가하다는 점에서 인간을 유사체들과 구분해주는 근거임을 확인해 줄 수 있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기 전 두 가지 유의하실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두 키워드들은 인간의 필요 조건으로 언급한 것이지 인간만의 특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들은 한두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발레를 찾아 나가야 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하시느라 그리고 지켜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간의 경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